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지영 소장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좀 영상에서 좀 잘려 보이겠지만 문재인 정권 내 변치 않는 불변의 투자 공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영상 우리 1시간 동안 어떻게 찍게 됐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길었죠?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 열심히 했다.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 이거저거 생각해 보니까 서울은 서울이다. 서울을 봐라. 서울 안에서도 뭐 주요한 지역들 집중해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다. 수요와 일부를 축약하자면 수요 얘기와 공급 얘기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데는 어디냐 이런 것 즉 핵심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난 알 필요 없어. 근데 당장 어딜 투자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투자에 대한 내용할 때 현 정권 내에서 규제가 워낙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투자하면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저랑 부동산님이랑 이전에 녹화를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본 그림입니다. 그쵸, 이미 했었던 내용인데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현 정권 내에서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 2018년도도 이때 이대로 올라갈 거란 얘기했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 조건을 맞춘 데는 올라갈 것이란 얘기 실제로도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할 거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서울시 가능하면 투기 지역으로 와라. 두 번째는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말고 아파트를 사라. 세 번째,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사더라도 가능하면 25년 차 이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반을 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아마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소장님 지방에 왜 지방 맨날 하지 말라고 하나요? 여기 지방 이쪽도 뭐 이런 개발 호재 엄청 많고요. 여기도 뭐가 좋아지고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종합적으로 평택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평택에 뭐 개발 호재 엄청 많다라고 언론인이 막 전문가라는 사람들 열심히 떠들었지만 마이너스 7%에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데가 평택이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호재가 있으면 악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하기가 어렵다. 내가 그러면 사실 가장 안전한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만 해당되면 뭐 들어가셔야 된다. 저 근데 25년 이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목동 30년. 30년 안 돼? 자, 네. 압구정 30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왜 25년차 이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을 가르는 이슈를 알아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인구 얘기도 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 정권 내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처들을 봤을 때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규제가 많을 때 그럼 부동산 투자를 아예 접어야 되냐? 아니란 거예요. 부동산 규제가 많으면 이 규제 때문에 타격을 받는 데들이 있고 타격을 안 받고서 희소성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틈새 시장 아니면 반사이익을 받는 풍선 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는 현 정권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많이들 알고 있죠.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이라든지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도 계속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큰 틀이 양도세, 뭐 중과라든지 대출 규제, 다주택자는 지금 아예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원청적으로 아예 대출 안 되게 9.13에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카드도 9.13 때 결국 꺼냈고요. 임대사업자 혜택 계속 줄이고 8.2 때 줄이고 9.13 때 줄이고 2019년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또 혜택
칼질하고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계속 줄여나가다가 9.13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그전에는 원래 다른 주택들, 사실 이 사람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투기하려고 뭐 1, 2년 단타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다주택자는 파리 때 혜택을 없앴다가 9.13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조차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거주 2년 안 채운 사람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2년 채우든가 아니면 올해 안에 팔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다주택자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얘기는 사실 전에도 해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다주택자 규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똘똘한 한치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양극화로 된다는 얘기가 뭐가 되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둘 중 하나겠죠. 뭐 아니야 별거 없네, 이거 가지고서 뭐 나 안 팔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주택자 규제를 하네,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팔려고 결심을 했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파나요? 이제 파는 순서가, 우선순위가 존재할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지방부터 팔게 되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부터 팔게 되고, 앞서서 뭐 공급량에 대한 일부에서 얘기했었을 때, 공급량이 사실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방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방이 사실 침체되는 요인 중 하나가 공급량, 인구 대비 공급이 많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가속화하는 게 바로 이 양극화라는 것이죠. 다주택자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 수가 뭐 5채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방에 있는 주택 지금 요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다들 심리적으로 올라가기를 다들 기대할 거예요.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집을 왜 사요? 전세로 내가 거주하면 되지. 그랬는데 올라갈 걸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내가 여러 채가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 여러 채가 있다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팔지 강남에 있는 집을 절대 먼저 안 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규제가 주택 수로 규제를 가면 문제라는 얘기를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로 해서 규제를 안 받아. 근데 지방에 3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규제를 받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 3채를 판다 해서 강남 한 채를 못 사. 근데 나는 강남 한 채에 있는 사람보다 규제는 더 받고 있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수를 정리해라,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지방 뭐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 이 정권 자체는 생각 마인드가 그거예요. 주택난이 생기는 거가 내가 거주할 집 외로 별도 추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택이 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하면서 지금 규제, 다주택자 주택 수로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한 혜택들도 계속적으로 없애고 있으면서 오히려 규제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는 거주하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들을 주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실거주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팔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집을 팔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은행에다가 뭐 아무리 지방 집이 싸다라고 해도 뭐 처분 막 서너 채 팔았어요. 통장에다가 몇 억 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어요. 이 돈이 결국 서울로 몰려온다는 거죠. 이거가 또 다른 핵심 중 하나가 되는 거가, 그전에는 이제 수요가 분산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부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부산에 대한 자부심 되게 많더라고요. 부산도 좋다고, 왜 맨날 서울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부산에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춤하고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서울로 상경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수요가, 사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부산 전문가이실 텐데, 부산에 어디가 개발이 된다, 뭐가 어떻다, 동네는 어떻고, 더 막 지역 빠꾸미들인데, 사실 부산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잘 모르잖아요. 그럼 들어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 처음 왔는데 뭐 노도강을 가겠어요? 강남 상구를 가든
마용성을 가든 그나마 좀 들어본 대로 이제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핵심 지역들로 더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전국에 고루고루 퍼져 있던 게 수도권 중심적으로 확 몰리게 되다 보니까 전국의 투자가 다 서울로 몰린다. 오히려 다른 데들이 눌려 있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은 평상시 올라갈 양보다 더 크게 뛰게 되는 그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전부터도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2017년도에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경기 전망을 이제 부동산님이랑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파리 대책 터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양극화 일어날 거예요 라고 했었지만, 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서울 부동산 가격 막 그때 막 열심히 사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언제 갑자기 반등되기 시작했냐면 2018년도 1월 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재밌는 거는 이제 2018년도 1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올라간 데가 보면 상위 10개구를 이제 파란색으로 굵게 처리를 했는데, 누구나 알겠지만 강남 4구, 마용성, 광진구, 양천구 막 이렇게 10개구가 포진돼 있죠. 동작구도 있네요. 핵심은 서울 중심 지역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성동구 2%, 강남 뭐 2.46% 이렇게 엄청나게들 올라갔는데, 이 표에서 또 재밌는 거는 똑같은 서울 내지만 노도강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서울 외곽 지역들 보면 은평구 0.05%, 노원구 0.15%, 서울 내에서도 올라가는 데들만 엄청나게 올라갔었지 외곽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라갔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확 뜨는 지역, 먼저 몰리는 지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지방은 이때부터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잖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1년간의 누적 상승률을 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에 가능한 투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서울이기만 하면 다 돈을 벌었어요. 방금 전에 노도강 얘기했지만 도봉구도 9.8%, 노원구도 9.3%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투기 지역 뭐 동작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827 대책 나오는 신규로 추가 지정됐는데, 우스갯소리로 투기 지역 이제 지정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투기 지역이 지정되면 이거 악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역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규제 자체가 투기 과열지구가 원래 양도소득세랑 대출 규제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 지역은 투기 지역 지정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없애도 돼, 말. 투기 지역이 됨으로써 뭐 애초에 파리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전에는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건 있으면 한 뭐 건만, 30% 추가로 하는 건 30%를 해준다든가. 근데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하나. 대출 하나밖에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좀 있었는데, 이게 대출이 이번에 9.13 내려오면서 오히려 투기 과열 지역을 넘어서 조정 대상 지역 전체로 그냥 꽉 묶어버리니까 애초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역 간에.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악재예요? 라고 했을 때 호재예요 라고 얘기해요. 호재. 정부가 공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동작구, 동대문구 투기 지역에 편입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뭐 투기 지역이다 뭐다 얘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중심 지역에 대한 상승률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서울 1년 동안 봤을 때도 결국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 결국 중심 지역이 많이 올라갔다. 그냥 한강을 끼고서 위아래. 그렇죠. 마용, 성광, 강북사구, 한강을 낀 강북사구, 그 다음에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해가지고 그냥 한강변 위아래로 싹쓸이네. 딱 그렇죠. 지도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방금 전에 앞서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막 지방 사람들이 다 올리고 있는데, 이제 들어본 데들 막 들어오는데 여기서 돈이 사실 돈 있으면 강남 가고 싶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강남 가기에는 돈이 부족해. 그럼 마용성. 근데 마용성 돈이 안 돼. 그럼 이제 뭐 서대문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이렇게 막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단 가능하면 서울이면 올라간다.
하지만 좀 더 돈이 되면 중심 지역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투기 지역 얘기로 정리했었습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이제 하락을 조금씩 뭐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라 해서 막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주춤주춤 계속해서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경기 전망 이미 이거는 사례로서 실제로 2018년도 뭐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여준 거였잖아요. 통계로.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당시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막 이제 부동산 정책을 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님 있는 정책에서도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있었던 규제 대책들이 그대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에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었냐면 노무현 정권에 했었던 거가 실패한 게 아니다. 이게 실패했었다라고 인정했으면 이번에 되풀이하면 안 되죠. 왜 실패한 정책을 왜 또 꺼내요? 이게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데 이런 다주택자 규제하고 막 이제 부동산 더 이상 못 사게 수요 억제 정책으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너무 약발을 이제 약하게 했다. 너무 시험 이거 규제 나오고 이거 규제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면역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백신이 뭐냐면 약한 병균을 미리 넣어놔서 면역력을 형성시키고 실제 병균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요. 그 학습 효과. 학습 효과를 이제 학습 효과로서 기존의 이런 규제가 무력화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뭐 부동산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오만 가지 부동산 대책들을 한꺼번에 빵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기과열지구를 부활하면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걸었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다 그대로 일시에 살아나면서 거기에다 몇 가지를 덧붙였죠. 그래서 법 개정까지 하고 했으니까. 예. 그렇죠. 일시에 빵 터뜨리면 잡을 거라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내성이 생긴다. 아 맞아 내성. 용어가 갑자기 안 떠올랐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네. 이 정책이 실패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터뜨리면 잡을 거라고 했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있으니까 당시 이제 파리 대책 터졌을 때는 막 다들 뭐 팔아야 되나 뭐냐 얘기 많았지만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2018년도에 폭등의 장이 한번 왔었는데 그거는 사실 과거 사례로서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규제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당시 노무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올라간 것도 사실 우리는 올랐다라고만 막연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통계를 찾아보게 되면 올라간 거는 수도권, 당시 버블7이 엄청나게 올라갔지. 이건 상승률이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뚝 꺾였다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뭐 그냥 노무현 때 별로 재미를 못 보고 크게 막 올라갔었고 과열이다 거품이다 뭐 무슨 강남 물패 얘기 나왔었던 때는 당시 수도권 얘네들이 양극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다.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남과 강북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뭐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노무현 전에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었겠어요. 아직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시장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만 해도 강남이랑 강북이랑 부동산 가격 차이가 그렇게 지금처럼 넘사벽급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아 그랬었나요? 예. 근데 이게 차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게 노무현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 상승률 이제 통계를 찾아보면 강남과 강북의 상승률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강북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설령 상승률이 똑같은 10%라고 해도 매매 가격이 다르잖아요. 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10% 올라간 거라 강북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0% 올라간 거라
다르죠. 그러니까 1억짜리가 2배 오르면 2억인데 10억짜리가 2배 오르면 20억이야. 그래서 옛날엔 1억하고 10억하면 9억 차이가 났는데 오르고 나니까 2억하고 20억이 되면서 18억 차이가 나는 거야. 실제 그렇게 나요. 이게 상승률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거예요. 저 짜잘하게 많이 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짜잘한 투자 별로야. 그래서 갭 투자하지 마요. 그거 1,000만 원씩 20개 해가지고 2억 먹느니 강남에 하나 사가지고 아까 제 어디 트리마저에 뭐 얘기 들었는데 분양가에 더블이 올랐다고 한 방에 10억씩 먹고 그러던데 14억짜리가 뭐 24억 됐다고 그러던데 짜잘하게 안 좋아. 예. 아무튼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서울 얘기하자면 사실 서울 내에서 돈이 되면 핵심 지역으로 가라. 우리 뭐 강남 4구, 마용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핵심 지역이 더 올라간다. 사실 우리가 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 선택하면서 이제 뭐 그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가지만 여기서도 상승률이 똑같아도 사실 격차는 더 벌리는 그때 당시 강남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 보면서 이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서울 가능하면 투기 지역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 이유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위기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 뭐 꼬마 빌딩 어때요? 뭐 상가주택 투자하고 싶어요. 묻으시는 분들 많은데 한숨 나요. 왜? 지금 뭐 사실 우리 상가 투자하신 분들 보면 지금 뭐냐면 저희 부동산들 보게 되면 오히려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임대료를 막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한 소리를 해요. 지금 임대료를 올려도 모자를 파네. 내 생활비가 더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임대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싸우면서 임대인들도 막 고집을 부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고분고분해졌어. 그렇죠. 왜냐면 임차인들이 그냥 폐업을 해버려요. 그냥 더 싼 데들 만약에 지금 공실들 아직 많은 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더 싸게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냥 인테리어 비용 생각하면 사실 원래는 그렇게 잘 이전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근 1년 사이에 이전한 업체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도 여기 보다 보면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사실 식당 자리 잡았는데도 임대료를 막 안 깎아주고 오히려 사실 임대인들 중에서 갑질하는 임대인들도 있거든요. 막 임대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냥 빼버린 거예요. 옆에 훨씬 싼데 바로 근처에다가 딱 이전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공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나도 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수익률이 받쳐줘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강남에 빌딩들 보면 막 공실들이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범인들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월세가 1억이래 5천만 원이래 생각하면 왜 공실로 냅둬? 그 5천만 원짜리 월세면 뭐 3천만 원이든 비어 있는 것보다 3천만 원을 받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범인이라. 아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내놓는 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에 내놓으면 수익 환원하면 담보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결국 월세가 떨어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빠지니까 우리 집은 5천만 원짜리 집이기 때문에 환원하면 이게 몇백억짜리야. 뭐 아무튼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깡짜를 부리는 거지 뭐.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예. 수익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는 뭐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뭐 5천만 원에 월세 낼 거 3천만 원에 놔도 뭐 3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놀리면 그냥 0이니까 공실로 냈으면 0인데 뭐 2천만 원 좀 손해 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매 건물 가격 건드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뭐 100억짜리다 200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지금 5천만 원 수익률로 갖다가 맞춰놓은 그 건물 가격이에요. 근데 5천만 원짜리가 2,500만 원이 됐다 해요. 그럼 건물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공실로 차라리 뭐 몇 달이든 1년이든 냈둬도 건물 가격을 유지하는 게 낫지 이게 200억짜리가 100억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수익률 반토막 나서.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게 더 크단 거죠. 근데 그 버티다가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커버가 될라나? 그렇죠. 그러다 시장이 좋아지고 하면 또 공실이 채워지고 하면 되겠지만 계속 공실이 늘어나고 하면 극복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좀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수익형 부동산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거죠. 매매 가격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무너지기 때문에. 차라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 말 그대로 수익률이 몇이요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 사실 빌딩들 보면 수익률로 따지면 다발 안 나오는 것들 많거든요. 매매 가격 막 인터넷이라든지 금방 검색해 보면 뭐 연예인들은 부동산으로 뭐 몇 억이 올랐니가 아니잖아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빌딩 투자했는데 몇십억이 올랐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그 몇십억 오르는 거 여러분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 문제다. 지난 상승장에 많이 올랐던 건 저금리 영향이 커요. 월세는 똑같은데 금리가 반토막이나 금리가 반 이하로 줄면서 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담보 가치는 훨씬 커진 거야. 그래서 그런 영향이 되게 많아요. 뭐 레버리지 했을 예, 때 예, 뭐 예. 그런 실제 뭐 조달 금리를 통한 그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래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사실 올라간 것 중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근 몇 년간은 그렇죠. 오히려 2년 2016년도부터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에는 막 그래도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사실 15년도 때만 해도 아직 부동산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수익형이 대세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익형이 약간 좀 수년간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각광이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거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매매 가격만 어떻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요즘 잘 보셔야 됩니다. 위험하다. 가격 좀 빠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버티겠죠. 말했던 것처럼 뭐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공실로 좀 내두는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뭐 1년, 2년 계속 공실로 내두고서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결국 누군가한테 팔려고 할 때는 그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들어오냐는 거죠. 그 폭탄 돌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은 약간 좀 사상누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사상누가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자, 또 그다음은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했을 때 차라리 수익형이 좋으면 오피스텔을 가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차익형으로는 오피스텔은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별로 투자로서는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뭐 매매 차익 이거 별로 샀다 팔았다 그냥 귀찮고 그냥 다달이 월세 얼마씩 받아서 생활하는 거에 보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거 형태의 월세로 인한 수익률 이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낫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그쵸. 항상 그런 쪽에서는 최고 선호 물건이죠. 수익률이 근데 너무 낮긴 하지만. 아파트는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어. 답이 안 나와요. 월세 이제 매매 가격 대비 수익률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런 데들은 그냥 월세로 했을 때 수익률 뭐 5% 4%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안 올라서 막상 막 후회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무튼 차라리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나왔어요. 진짜 내가 수익형으로 갈 거가 아니다 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야. 그냥 다들이 오는 돈에 만족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거기까지예요. 은행에다가 넣어놔서 은행금리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사실 은행금리 뭐 지금 1점 몇 이런 거 해봤자 거기서 또 이자 소득세 또 떼. 그거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그래도 오피스텔 아니면 빌라 월세 수익률 뭐 5%다라고 하면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낫다 정도지. 매매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는 뭐 전세로 낫다고 쳐요. 그건 뭐 수익률은 없었겠죠. 운용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매매 가격이 몇 억씩 팍팍 뛰었잖아요. 근데 빌라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1억 오를 때 2억 내고 10억
때 20억대고 사실 빌라도 올랐어. 맞아요. 올랐는데 옛날에 2억 하던 게 4억 됐거든. 근데 10억 하던 게 20억 됐다. 그 차이야. 이게 빌라도 지나 보면 올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률 퍼센트로 해서 비슷하게 시간을 두면 쫓아가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는 8억 차이였는데 지금은 18억 차이가 됐다. 뭐 거의 그런 식이야. 정답 미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연립주택 봤을 때 5% 올라가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매매 가격 뭐 4억짜리가 5% 올라봤자 2천만 원이란 거예요. 뭐 그냥 근데 빌라들 서울에 사실 우리가 서울 주택 뭐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파트 얘기예요. 빌라는 서울에서도 2억짜리 빌라들 찾아보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왜 없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2억짜리 5% 올라갔다면 1,0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4억짜리 5% 올라갔다면 2천만 원 올라간 거야. 근데 아파트는 뭐 마용성만 해도 그냥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서 2년 동안 막 그냥 뭐 5억씩은 그냥 우습게들 올라갔고 강남은 10억 올라간 데들도 뭐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뭐 노도강 이런 데도 막 3, 4억씩 올라간 데들 있어요. 근데 빌라는 뭐 아파트는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빌라는 몇 천만 원 이렇게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투자한 사람들도 봤을 때 이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피스텔 당시 아파트 안 올라갈 거야. 그럼 수익성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 투자해야지 했는데 오피스텔 투자하고 보니까 사실 수익률은 뭐 그 전에 기대했던 수익률은 다 맞췄을 거예요. 매매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긴 올랐어. 근데 아파트를 투자했으면이라는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격차가 확 벌어진 거.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수에 대한 규제를 안 했을 때는 뭐 그냥 여러 채로 전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냥 빌라 너무 싸네, 저평가됐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파트는 단순하게 봐도 아파트는 5억 뛰었는데 빌라는 2천만 원밖에 안 뛰었어. 그러면 빌라랑 아파트랑 예전 입지는 똑같은데 지역별에 대한 입지가 뭐 갑자기 빌라 지역이 훨씬 더 막 엄청나게 막 낙후돼지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뭐 1년 전에 지금이나 뭐 비슷할 텐데 근데 뭐 지역적인 격차는 그대로 비슷한데 아파트랑 빌라랑의 격차가 뭐 4억씩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빌라는 저평가다.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실 빌라가 그냥 계속 그 동네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결국 뭐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주택 수 빌라 2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도 주택 한 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주택 수를 늘리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극화 얘기가 그쵸. 나오네. 여기서도 양극화. 결국 핵심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잖아요. 첫 번째 서울 중심 지역 가능하면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라.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살짝 생각이 달라요. 얘기해도 되죠? 네, 얘기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면 지금 아파트가 오르는 때예요. 그래서 한번 달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갈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끝까지 계속 오를 수 있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파트도 어느 정도 오른 만큼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하는 수준의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아파트도 가격이 정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가 정체되면 그 다음에 오르는 게 전세가 올라.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는 조정받으면서 계속 유지되면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쫓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 오르잖아요. 그거 오를 때 올라가는 게 빌라라든가 토지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빌라 전세가 쫓아 올라가요. 그럼 빌라 전세가 올라가면서 빌라의 매매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하는 게 아파트가 먼저고 인기 지역이 먼저고 후행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역들별로. 그리고 주택 형태도 빌라가 나중에 쫓아오는 거라. 근데 그때 가서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13.56% 아파트 오를 때 단독 6.2% 그다음에 연립 5.64%인데 아파트 상승률이 둔화될 때 나중에 보면 또 연립 상승률이 더 높은 시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 상승장이니까 아파트 주도적으로 가지만 이 상승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세 가격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뭐가 움직이냐면 단독주택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1억 5천 이렇게 맞춰지던 빌라들이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1억 5천짜리 전세가 2억 5천, 3억이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 3억만 나도 이 가격에 땅 사서 빌라 짓잖아요. 그러면 시행 이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비싸게 사도 남는 상황이 생겨. 임대 가격에 따라서. 그 시절이 아까 서울 같은 경우 2011, 12, 13, 14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집가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에 토지 가격은 다시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 아까 그래서 이번 꼭지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는 단독 연립이 이렇게 찬밥 대우 받으면 뭐 연립은 사실 개별 시행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단독주택이 이번 아파트 상승장에서 소외돼서 단독주택지 가격들이 계속 가격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단독주택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동의해요. 예. 빌라는 답이 없는데 연립주택은 단독은 토지를 내 땅을 깔고 아니야. 있잖아요. 근데 연립주택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립주택이 사실 이제 40년, 30년 된 연립주택들이 많아요. 강남 쪽에도 그렇고 얘네들이 되게 처치곤란인 애들인데 저거 풀어주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단독주택이 평당 2,500, 3,000인데 연립주택이 대지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2,500, 3,000이야. 그러면 오히려 사실 더 베팅해 볼 수 있을 만한 이 현상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연립주택이 단독보다는 평당가가 더 비싸니까 사실은 시행이 적죠. 단독을 보는 게 더 맞죠. 네. 시행하는 사람들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빌라는 거의 건들기가 어려워요.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조합 사업. 근데 단독을 사면 좋은데 2,560평만 하더라도 뭐 10몇 억이야, 15억인가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연립은 그래도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 단독은 막 올라가는데 사실 연립 같은 경우는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본인 돈 가지고 거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제 다 매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그냥 매매 계약서만 체결해 놓고서 막 이거 인허가 절차해서 그다음에 막 가는데 사실 그 빌라 이제 이해관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못하죠. 그렇죠. 어려워지기 반대하는 때문에. 사람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법에 따른 이제 사업 방식으로 풀 경우에 해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단독은 네. 올라간다는 거에서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단독 주택이 빌빌 흐르고 있으면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단 이 주제에서는 네. 서울 가능하면 아파트다로 일단 이 소장님 얘기는 되어 있었죠. 네. 그렇죠. 뭐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네.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막 빌라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너무 올랐으니까 빌라 너무 저평가된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빌라 분양하시는 분들, 그렇죠. 빌라 분양하시는 전문가분들 그 빌라 파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되시지. 빌라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열심히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홈쇼핑 아니야? 홈쇼핑. 내 홈을 사주세요. 내가 지은 홈을 사주세요. 근데 또 의외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와서 짓고 분양하고 하겠지.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네. 세 번째가 25년 차 이내를 살아였어요. 왜 25년 차라는 거는 사실 이미 다 알 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 진짜 위헌 얘기가 왜 계속 나올 정도로 엄청난 법률인 거죠. 뭐 제초한 단순히 뭐 추진위원회 설립으로부터 뭐 이제 준공 떨어졌을 때 그 기간 동안 뭐 최대 50%를 부과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실 계산 떠나서도 이거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큰 거는 위험 포인트는 사실 세 개죠. 첫 번째는 이제 이중과세. 내가 제초안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냈는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양도세를 또 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있죠. 뭐냐면 내가 사실 모든 세금의 기준은 뭐 소득 있는데 과세 있다가 원칙이거든요. 내가 뭐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고
뭐 임대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문제는 내가 갑자기 이거 재건축 실제로 입주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뭐 오래된 아파트 싫지 않냐? 우리 새 아파트 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부담금이 예를 들어 5억이든 튀어나왔다고 생각할게요. 5억이 내가 현금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봐줘요? 정부에서 나 5억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한 뭐 5천만 원씩 나눠서 내세요 이럴까요? 그냥 일단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팔아서 내게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실현 이익 내가 뭐 나중에 팔았을 때 제초안에 대한 이득도 뭐 그때 내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당장 준공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제초안으로 인해서 세금을 갖다가 뭐 5억 딱 걷는다라고 해버리면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설령 그때 오히려 집을 팔았으면 계산이 끝나면서 깔끔해질 수 있어요. 그 시점이니까. 근데 나는 입주하려고 그 세금 5억을 냈어요. 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부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었겠죠. 재건축 되기 전엔 얘는 뭐 10억이었는데 재건축 되고 나니까 20억이야. 아니면 30억이야. 그래서 넌 부담금을 얼마 내야 돼?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평가한 금액이 30억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막 올라가서 괜찮은데 이게 꺾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부에서 기준 평가한 금액보다 꺾이게 되면 그럼 세금 돌려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도 문제다 얘기 나오고 사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기간이 뭐 일반 범인들 재건축에 전혀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 뭐 흔히 말하는 막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뭐 적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가 됐던 간에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뭐 미실현 이익이든 뭐 이중과세든 뭐 벌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양도차익이 20억 생겨서 10억 세금 내라고 얘기했었으면 너 20억 벌었으니까 10억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게 막말로 재건축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10억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10억이 최종 소유자한테 다 부담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20억을 번 게 내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20억을 벌었는데 세금 내면 뭐 억울한 건 있어도 그래도 돈은 벌었잖아요. 문제는 내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양도차익은 20억 벌었는데 그 중간에 뭐 한 15억 번 사람이 팔고 빠져나갔어요. 이 사람은 15억 그냥 순수하게 내 이익을 들고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5억 번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양도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10억을 세금을 내래 하면 5억을 번 게 아니라 5억을 오히려 까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사실 가장 큰 혼란이 벌어지는 거는 이거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가 알려지면 진짜 지금은 뭐 제초안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위헌 또 2018년 4월 달에 기각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위헌 소송 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이게 위헌으로 판결이 나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재건축이 진행이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도 꾸역꾸역 그냥 무시하고서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준공이 났어.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폭발할 거라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무식한 법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25년의 이유를 빨리 얘기해 줘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재건축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엄청나게 무식한 법률이고 이거가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은 올스톱이다. 그리고 30년 차부터 재건축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년 차가 넘어가면 이제 지역마다 보시게 되면 벌써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대에 의한 가수요가 붙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사실 재건축은 10년 동안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뭐 아직 30년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뭐 재건축 프리미엄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있다. 그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설령 1천만 원이든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오래된 아파트도 올라가요. 투자해도 돼요. 하지만 재건축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25년 차 이내로 가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장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재건축 그래도
난 무조건 재건축을 가고 싶다. 난 죽어도 강남 재건축을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한 마지막 재건축 단지들을 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얘네들 당장 반포주공 1단지 저도 돈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얘네들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데들은 제초안들을 피했잖아요. 얘네들이 사실상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라는 것이죠. 얘네들 다음 단계에 있었던 애들은 오히려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단지들은 많아요. 근데 조합 설립 이제 2018년도 4월 달에 그 제초안이 위헌 소송이 기각된 다음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합 설립된 서울의 재건축 지역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면 사실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몇 개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조합 설립해봤자 제초안 때문에 사업성은 안 나오고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해버리는 순간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은 침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굳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합 설립한 데들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지금 뭐 사고 팔고도 안 돼. 속도를 내자니 뭐 좀 제초안 때문에 좀 복잡해. 그래도 지금 이미 조합 설립된 단지 중에서도 조합장 중에서 약간 좀 우리 속도 조절하자라는 쪽의 의견이 강세인 그 조합장으로 바뀐 데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요즘 지금 제초안 오히려 피한 데들은 오히려 너무 명확해졌어요. 근데 안 된 데들은 혼란이 되게 좀 심각하거든요. 좀 진행이 돼도 문제 사실 안 돼도 문제인데 이렇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막차를 탄 이 현재 이런 뭐 반포주공 1단지, 뭐 반포우성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네들이 입주하면 마지막 강남권 신축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난 무조건 가고 싶다. 그러면 제초안 막차 탄 재건축 단지를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고 또 하나 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서울 이제 강남 쪽으로 권역을 좁히면 사실 재건축 거의 다 재건축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내에서 뭐 제초안 피한데 이렇게만 가지만 이제 서울로 보게 되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하게 이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왜냐면 이제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큰 틀이 어떤 재건축을 탁 칼질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올스톱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만이 향후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투자한다 하면 25년차 이내 그리고 아파트에 준하는 입주권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는 제초안 막차 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얘기를 하면 또 하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빌라 지역들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동네가 이렇게 낙후된대. 언젠가는 재개발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사실 10년 뒤에는 재건축도 돼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목동이라든지 뭐 지금 뭐 주차난 뭐 그래도 목동 같은 경우는 아직 튼튼해요. 근데 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는 사람 중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진짜 농물 나오는데 진짜 뭐 농물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 나와요. 농물 나온대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40년 차인데 지금도 막 배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재건축해야 된다 하는데 10년이 더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면 50년 차가 됐어. 그럼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결국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떠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그 상태로 막 진짜 무너질 때까지 냅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개발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를 보냐는 거죠. 뭐 당장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재건축 규제를 싹 없애줄까라고 기대하면 모르겠지만 뭐 그 다음 정권도 뭐 진보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재건축은 또 5년 또 그냥 그대로 딜레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10년 뒤에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10년 동안은 사실 그 재건축 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단 거예요. 실제 가치가 뭐 10억짜리예요. 재건축 프리미엄 한 5억이 붙어 있어요. 이게 10년 동안 줄 필요가 없는 5억을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아니라 한 10년 뒤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그때보다는 좀 더 올라가긴 했었어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재개발 얘기하다 보면 재개발 오래 걸려요. 뭐 언제 입주할까요? 10년 뒤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재건축이 묶여 있는 기간 동안 재개발은 입주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차라리 지금 재개발도 오래 걸리는데. 입주를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 재개발도 오래 걸리는데. 재건축은 아예 진행을 못하죠. 진행을 못하고 있는 동안 재개발 진행하면서 꾸준히 재개발들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얘기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사실 원래 얘기했었던 거는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가 얘기였었잖아요. 빌라. 사실 현 정권 내에서는 구역 지정 오히려 해제하고 새롭게 구역 지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냥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가자 하면서 막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막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지금, 왜냐면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못 살던 사람들이 이거 뭐 다 결국 떠나게 되니까, 뭐 아파트 이제 신축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 그 금액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산층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나마 아무리 낙후됐어도 그래도 위치는 괜찮았었는데 서울보다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걸 막자라는 게 현 시장님과 대통령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신규 구역 지정도 어렵다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개발 언제 입주할까 이런 것들도 사람들 걱정하는데, 구역 지정도 당분간 안 돼버리면 이제 새롭게 시장님에서 예를 들어 바뀌었어요. 다음 시장님이 재개발 적극적인 시장님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때부터 구역 지정해가지고 언제 얘가 입주해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구역 지정도 쉽지가 않아요. 앞서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지가 막 가격들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 괜찮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행하는 업자들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막 방방곡곡을 다 뒤지고 있어요. 서울 시내 막 단독주택 좀 건축 면적 좀 나올 만한 평형 낸 다음에 막 사가지고 빌라 지어 올리고, 이게 노후도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구역 지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재개발에 적극적인 시장님이 돌입된다 해도 뭐 구역 지정 뭐 쉬울까요?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빌라 가지고 있어서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는 보기에는 좀 어렵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10년 뒤, 20년 뒤 그때까지 그냥 물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해라. 언젠가 개발되겠지.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된 재개발 지역들이 서울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얘기한 거 투자 세 가지. 첫 번째, 서울시 가능한 투기 지역. 두 번째, 아파트. 뭐 상가,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 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25년 차 이내를 투자하면 이렇게만 가도 반은 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사실 다른 때 투자처들 많잖아요. 뭐 올라간 사례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울이 아니라 뭐 경기도도 더 많이 올라가,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간데 뭐 광명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데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복잡하게 내가 이런 이슈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래도 실패한 투자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 끝이에요? 네. 네. 서울 가급적이면 서울 안에서 투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물건의 형태는 아파트,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지금 딱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 프리미엄을 더 안 주고 사도 되니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셨습니다. 네. 네. 이 주장 사실 네. 이 표를 아마 바로 작년에도 떠들었고 맞아요. 그전에도 했었어요. 떠들었고 했는데 네. 이 제가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근데 재건축 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오늘 얘기에서 좀 하는 중간중간 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성동이 핫했는데 원래 옛날에 광진이 그 자리였는데 어느 정도 좀 이게 그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이 사실 새 아파트가 없어요. 광진구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화될 만한 새 아파트가 없고 광진구에서 새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게 힐스테이트? 뭐 하나 있나? 그 세대수도 얼마 안 돼. 근데 걔도 지금 요번 상승장에서 요번에 이제 거래되는 거 보면 가격이 꽤 높아요. 엄청 비싸요. 걔도 지은 지 연차 꽤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광진구 아파트들이 좀 찬밥 대우 받을 때, 그러니까 요번 텀에서 다시 이제 약간 조정 장세 들어가고 다시 상승 끝나고 하락하고 이렇게 반전되면서 시장 차가워지면 개인적으로는 광진구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텀이 돌아오지 않나. 광진구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중심지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 중심지로 봤을 때 뭐 투기 지역이라고 그냥 애둘러서 표현했었지만 사실 핵심은 얘기는 중심지를 투자하는 얘기잖아요. 광진구도 중심이죠. 한강을 끼고 학군 좋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아파트도 안 지고 평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이거를 듣고서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생각이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미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영상을 찍는 아니, 거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야. 아, 이분의 얘기를 한 귀로 듣고 아니, 본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맞아요.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제 얘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많이 맞췄대요. 저희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걸 다 맞추고 있었죠? 사실 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말 그대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투자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 뭐 다른 데 투자하시겠다. 뭐 그건 본인 선택이고요. 투자 안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오히려 내가 있는 것도 팔겠다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 맞춘 데들 했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현 정권의 스탠다드인 상태에서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 투자 원칙 세 가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3부작이죠. 네. 세 번째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